자, 이 투자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론을 조금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할게요. 말 그대로 투자를. 우리가 그래서, 앞쪽에서 총론이나 아니면 수용법도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입지 파트나 이런 쪽은 빨리 나갔던 이유가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투자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배우듯이 정확하게 한자 한자 문제 나가도록 할게요. 자, 투자론은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투자론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랑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융 파트는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월한데 이 투자론 자체가 완전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천천히 저랑 따라오시도록 하죠. 자, 투자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부동산 투자예요. 투자. 자, 용어 정리를 보는데 투자는 자금의 투입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한다?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임대료가 나오는. 그래서 보통 다 임대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단어와 이런 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투자에 대한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자, 투자라는 것은 투자의 정의를 간다면 자, 내가 만약에 지금 1억을 투자했어요. 자,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이제 예상했습니다. 예상이에요. 실제로 투자해서 버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억이라는 거는 현재인데 1억 2천은 미래란 말이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지금 내가 낸 거는 확실하지만 1년 있다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현재 지출한 거는 확실해요. 자, 그걸 학자들은 이제 그걸 희생한다 그럽니다. 희생을 해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현재 확실히 지출한 건 확실하죠. 근데 1년 있다가는 불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만큼 우리가 수익을 더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그럼 투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거는 옛날 문제고요. 지금 투자와 투기를 그렇게 구분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걸 아예 안 나오고 투자라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 투기랑과 투자의 가벼운 다른 점만 우리가 키포인트를 잡아보면 됩니다. 자, 투자라는 건 우리가 임대부동산에 투자해요. 그럼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합니다. 그럼 내가 자 2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그래서 취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매년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득이 생겨요. 그걸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합니다. 인컴 게인스.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있죠. 그게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이에요. 두 가지 다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장기고요. 장기고 3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투기는 단계예요. 2단계로서 운영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양도 차익만을 노리는 단기다. 이렇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양도 차익. 그다음 이제 투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라는 걸 우리가 잡으시면 되는데요. 자, 책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270페이지 가시면은 첫 번째 1번. 자,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자, 투자란 현재 지출과 미래 수익이에요. 중요한 거는 현재는 확실하고 미래는 불확실한 동그라미, 불확실. 자, 불확실이 위험이에요. 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보상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는 3단계입니다. 그래서 취득, 운영, 처분이에요. 근데 투기라는 거는 단기간 양도 차익만을 노려갖고 우리가 보유라는 것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 노린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럼 투자에 대한 특징, 장단점으로 우리가 가겠는데요. 자, 특징으로 이제 제가 해놨습니다. 자, 장점으로 이제 거의 보시게 되면, 단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황금성이 낮죠. 낮은 황금성이 가장 돈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점이라는 자체가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가 중요합니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일단. 금전대부를 이용해서 순자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 제가 후수를 하겠고요. 자, 우리가 보통 투자 기간은 장기고, 자,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인플레이션 해칭.
자,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것은 해칭이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이거든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하고 부동산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갑돌이가 지금 부동산을 샀다면 이 부동산의 인기가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좀 전에 제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자, 영속성 때문에 나왔어요. 땅이, 토지가 오래 가다 보니까 내가 운영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운영이득을 소득이득과 처분을 자본이득.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자, 토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매각을 미룰 수 있죠. 영속성 때문에. 그래서 소득이득과 자본이익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세 효과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또 낮은 세율이나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유의 긍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투자에 대한 또 영속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또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지렛대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시험 문제, 어때요? 그 한 2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년은 아니지만 2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으시면서 지렛대 효과로 가도록 하죠. 자, 지렛대 효과라는 거는 레버리지 효과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많이 또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루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연예인 중에서 서장훈 씨가 이제 건물에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경매라는 거 샀어요. 싸게. 그래서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를 해서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뭐 한 30억이 지금 300억, 200억 정도 된대요. 양도 차익까지 노린 거죠. 완전히 투자의 달인입니다.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를 향후했다는 거죠. 자, 그럼 갈게요. 지렛대 효과 들어갑니다. 지렛대 효과를 우리 영어로 레버리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밌게, 그럼 지렛대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예요. 그럼 혼자서 올리는 것보다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도 빌리자는 얘기입니다.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이제 은행의 돈이죠. 그 용어가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요.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하지만 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재밌게 지분은 지 거, 자기 거, 그 다음에 저당은 저분 거, 은행이죠. 그러니까 A은행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면 지렛대 효과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위험합니다. 자, 왜 위험하냐? 내가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못 갚아서 채무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적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금융이라는 것, 자금의 융통으로서 우리가 차입 비율이 너무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효과는 위험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세금에 대한 수익금의 지렛대 효과인데, 자, 우리가 전세 계획 보통 2년이면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거죠. 갭은 뭐냐면 매매와 전세 차이를 우리가 갭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액에도 투자가 가능해서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주고 갭을 갖고 샀다. 근데 집값이 뭐 한 2억 올랐다. 그럼 대박이죠. 이 지렛대 효과예요. 이것도 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간다.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정의로 한번 가볼게요. 지렛대 효과의 의미입니다. 1번.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돈을 빌리는 비율에서 이제 꽤 올라가고 내 비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차입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비율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가시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도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돈을 빌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분 투자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지더라.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하는 거는 차익금리보다 집가 상승이 높아진다면 자본이득이 양도 차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를 안고 주택을 사는 것도 지렛도가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밑에 가시면 정부 중립적이라는 지렛도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정의 내부 조건가 가장 좋다는 거죠. 정 플러스입니다. 부는 마이너스예요. 중립적은 지렛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래서 이걸 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수익률. 그죠? 총자본이라고도 하고요. 전체적인 수익률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저당 수익률은 이제 은행에서 차입 이자를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차입 이자율이죠. 은행에서 빌린 돈. 그럼 은행에서 빌린 저분이 먹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 부의 지렛도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만약에 같다는 거는 얘와 얘가 같다면 얘와 얘가 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이다. 자기 자본이 4억이고 타인 자본이 6억인데 금리가 10%다. 영업소득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순영업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사업할 때 내 순수익을 얘기를 해요. 자산의 가치 상승률은 10억에서 10%라는 건 1억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종합수익을 본다면, 자, 종합수익이, 자, 어떻습니까? 문제를 본다면 소득이득이 1억이고 10억에서 10%니까 1억이 올라갔지. 그럼 난 2억을 번 거지. 그러면 종합수익률과 지분수익률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수익률이라는 것은, 종합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10억에서 2억을 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20%라는 말이죠. 그럼 20%가 종합이고, 저당이 아까 10%라면, 당연히 이거는 이 차이만큼, 10%만큼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 그럼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이 내려갑니다. 그럼 지분 소득이 얼마였어요? 4억이잖아요. 4억에서 전체에 대한 2억이 올라간 다음에 내 돈, 자, 내 돈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소득이 나오고 남의 돈이 나와요. 남의 돈을 빼야겠죠. 그럼 남의 돈을 빼게 되면은 저당 수익이 6억에서 10%를 벌었잖아요. 6억에서. 그럼 우리가 6천만 원을 번 거죠. 그럼 이게 1억 4천이 나와서 4억을 1억 4천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35%의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분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가장 시험이 되겠고, 좌측에 보시면은 그 사례에서 보는 내용은 만약에 시험 문제가요, 투자 수익률로 15% 나오고 대출 금리가 나오고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위의 식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쪽으로 금액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사례가 첫 번째 좌측에 나와 있는 1번처럼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부채 비율로 가야 돼요. 근데 특히 이제 밑에 2번에 보시면은 투자 수익률이 10%고 대출 금리가 8%고 대불이 80%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위주로 갈게요. 부채 비율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위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가 이제 오리지널이 이거예요. 자, 지분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총자본보다는 종합보다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 수익. 자, 앞장을 따겠습니다. 종합이 앞에 들어가고요. 종합에다가 저당을 빼요. 저당을 빼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나오면 이거 식대로 가라는 거죠. 자, 부채율은 나중에 그 비율 분석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한번 잠깐 다뤘잖아요. 이거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누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보통 부채라고 얘기하죠. 저당도 얘기하고요. 자기 자본은 나눕니다. 그러면 자,
지금 자 문제에서 부채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200%죠. 이건 뭐냐면 200%라는 뜻은요 2배라는 뜻이에요. 뭐냐? 타인 돈이 200원을 냈으면 내 돈이 100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2를 곱한다는 거야. 2배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대입만 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금리가 지금 10%다. 그 다음에 종합이요. 투자 수익률이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에요. 전체 수익률. 그럼 15다. 그럼 15에서 자 마이너스 10을 빼면은 5%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정의예요. 그럼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더 크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작아지고요. 얘가 같으면 15에서 1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0이니까 얘도 15, 얘도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만큼 5%인데 여기에 2배의 배팅을 하죠. 그죠? 그럼 10%니까 우리가 25%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레버리지 효과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요것만 키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얘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게 되면 지렛도까지 커지면 무조건 위험 증가한다. 그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것도 지렛도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정의되려면 자기 자본이 항상 커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작아지고 얘는 같아지고. 이게 이게 가장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비율이라는 200%가 2배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 종합이 15고 얘가 10이야? 그럼 10%만큼 난 이득이 있다는 거지. 그럼 2배 달라는 얘기야. 그럼 10%만큼 더 늘어나니까 정해지로또가에서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른쪽에 문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자, 요게 나와서 한번 이 시청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좀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럼 투자에 대한 이론 들어가겠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투자에 대해서 금융 쪽 이론을 배우셨단 말이에요. 자, 지렛도가 누구나 알아요. 이제 배웠어요. 서장문 씨가 그렇게 벌었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빌려볼게요. 빌리세요. 근데 빌렸는데 자, 너무 많이 빌렸어.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 실무 입장에서 깡통 전세라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갭 투자가 지렛도가인데 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죠? 파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게 지렛도가가 이제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융적 위험이 지렛도가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27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다가 별표를 2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럼 투자의 위험을 알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 사금 법인율하고 나오죠. 사금 법인율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건 사업 자체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잘하자는 거죠. 사업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수익성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수익성을 극대화시켜야지 수익성이 악화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3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시장 운영 위치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운영 위치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시장은 항상 불확실해요. 수요공급이 변합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요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변화로 나타나는 위험이에요. 자, 내가 임대형 부동산을 하나를 져서 분양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급 물량이 막 쏟아 나와서 공실이 돼서 경기가 침체돼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럼 내가 시장 위험이 나타나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운영이라는 거는 운영과 영업은 동일하거든요. 그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갑자기 파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영업 경비가 또 많이 변동할 수 있어서 나한테 더 영업 경비 변동이 나타나서 내가 뜻하지 않는 경비가 들어가서 위험할 수도 있고. 자, 위치적이라는 것은요. 자, 요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기출문제에서 절대적과 상대적 위치가 나왔거든요. 자, 앞에서 배웠죠.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는데 자, 만약에 여기 갑자기 공동묘지가 들어선대요. 자,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건 위치가 절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자,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불변입니다.
상대적 위치는 가변 쪽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에 대한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자금에 대한 융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채를 많이 빌리면 지렛대 효과가 커지죠. 하지만 금융 쪽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금융 쪽 위험을 제거시키려면 자기 자본만 투자하면 금융 쪽 위험을 제거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지렛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 자, 법적이라는 것은 법이 바뀌어요. 정책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책이 항상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규제를 한다든가 내가 투기적으로 묶인다든가 이런 거. 자, 인플레라는 거는 자,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해칭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부동산이. 그렇지만 위험한 게 뭐냐면 들어오세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임대인이 100만 원 받는데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올려서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자, 빌려준 사람이 대출자고 빌린 사람이 차입자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출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변동을 원합니다. 변동이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차입자 투자가 전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정보다는 변동에 대한 걸 선호한다는 게 나왔고요. 자, 유동성이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은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금이나 예금 같은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높죠. 실물자산 같은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낮은 항공성이에요. 그래서 금매를 넣게 되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유동성 위험을 찍으셔야죠. 5가지입니다. 자, 사업성 위험 갑니다. 자, 펜을 이제 두시고요. 어디다 동그라미 치자면 수익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밑에 시장 위험서부터 간다면 자, 얘는 부동산 자체에서 오는 거고요. 시장은 수용급이 변동 밑줄. 시장상 동그라미. 그러니까 시장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경기가 침체해서 수요가 준다든가 자, 공실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다 시장이옵니다. 자, 운영은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죠. 근로자의 파업, 영업비 변동.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은 중요한 게 절대적 위치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나중에 제가 문제집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금융 쪽은 재무적 위험이라고 하고 부채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에 대한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렛대 효과도 높아지만 그만큼 부채가 많으면 원금 이자에 대한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파산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법적이라는 건 중요한 건 법적 환경에 대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나한테 부담이 가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제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떨어져서 채무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이에요. 자, 사업상은 사업을 못해서 내가 원가이자를 갚지 못하고요. 자, 금융 쪽은 내가 부채를 많이 빌려서 나중에 이제 이자가 많아서 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 위험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시장 이자를 변했다는 건 그 원인은 정책이 바뀌어서 내 금리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는 결과는 같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요. 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기억. 자,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져서 이게 심할 때는 투자 수익이 충분히 동반하지 않는 한 투자 수익을 하락시켜 투자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을 이제 장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걸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임대료를 갖다가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의 화폐 가치 떨어진다. 그럼 임대인이 그만큼 수익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니은의 별표 어디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대출자는 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원리금 같이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고정대출을 하지 않고 가변, 변동을 선호한다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구예요? 차입자, 투자자잖아. 이자 지불과 원금 상환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번에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그럼 요구 수익률에다가 인플레이션도 가산시켜라.
그럼 인플레이션한 적정한 보상을 원하지 않니? 그럼 투자는 그만큼 그 전에 요구하는 수익률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유동성은 현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은 현금성. 그래서 금매로 내놓게 되면 어때요? 현금화할 때 어때요? 갑작스러운 금매로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유동성 위험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수익률. 자, 그래서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투자 판단은 기대와 요구를 갖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개념부터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투자의 위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걸 공부해 봐야겠죠. 자, 그럼 수익률이라는 거는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내용 볼게요. 우리가 이제 276입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럼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A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 후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전적 분석이 중요하죠. 그죠? 사전적으로. 그래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텐데요. 수익률의 산정이 어떻게 되냐. 자, 책에 보시면은 밑에가 이제 투자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하 자본이라고도 하고, 내가 1억을 투자했죠, 자본을. 그래서 이건 이제 내가 투자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비용을 1억을 냈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100%로 이제 백분율을 해서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예상 순수익이 2천만 원의 수익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20%죠.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아직 예상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대 수익률. 자, 그럼 기대 수익률은 사전적인 수익률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와서 비교하냐면요. 자, 이걸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자체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그 대안 자체니까. 자,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을 가져옵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내가 저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를 내가 요구했어요. 그럼 이거보다 네가 안 나오면 난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최소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 포인트는요. 이따 찾아드리겠는데, 자, 기대 수익률은 정의가 기대한다는 게 나오고 예상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최소라는 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한 후, 자, 사후적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건 1년 후죠. 1년 후. 자, 이건 실현입니다.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이 돼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연 25%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기대 수익률이 실현된 값에 못 미쳐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차가 이제 표준편차로 이제 배우실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이 큽니다. 이게 너무 벌어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사후란 거 찾고 1년 후 찾고 현실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투자하기 전에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276입니다. 자, 수익률은 분모에 대한 분자, 그래서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수익에 대한 산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변수고요. 자, 기대 수익률 펜 드시면요. 중요한 거. 기대되는 동그라미, 예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부라고 하는데 나중에 내부 수익률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을 고려해서 곱해서 더하는 객관적입니다. 그 다음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최소라는 게 중요하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있을 때 투자가 대상보다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익입니다. 이게 나와요.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는 거 동그라미. 그래서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포기했으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기회비용. 그래서 이제 기회라는 것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셈,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때요? 10%라는 걸 포기하고 기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다른 거니까 외부 수익률. 그 다음에 실현은 거꾸로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후적,
투자가 일어난 후, 그 다음에 현실을 꼽고, 실현을 꼽으면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는 게 나오고, 자, 사후의 감정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직접적 투자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수익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 다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가시죠.